39. 블란치를 묻고 돌아와서 나와 헤어진 뒤 스트로브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자학의 욕망 같은 것이 그로 하여금 스튜디오로 가게끔 충동질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뻔히 예견되는 고통이 두려웠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청계를 노렸다. 그의 발도 마냥 내키지 않는 듯했다. 들어갈 용기를 내느라고 그는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거렸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청계를 내려가 나를 뒤쫓아가서 함께 들어가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스튜디오 안에 누군가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이 났다. 전에도 청계를 오르고 나면 청계 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습게도 블란치를 어서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숨이 다시 가빠졌다. 그녀는 언제 보아도 늘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1시간만 외출을 해도 한 달이나 헤어져 있던 사람처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들떴다. 갑자기 블란치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태까지 일어난 일이 한낱 꿈, 한낱 악몽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가 거기 테이블에 몸을 살며시 굽히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리라. 늘 거지없이 아름다웠던 샤르댕의 저 식전의 기도 속의 여인처럼 우아한 자태로 말이다.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흡족하게 생각했던 아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청결성이었다. 자신도 워낙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와 금방 마음이 통했다. 아내가 천성적으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챙기고 싶어하는 여자임을 알고 그의 마음에 조용히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침실을 보니 그녀가 금방 거기에 있었던 것만 같다. 화장대 위에는 소울 2개가 빛 양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녀가 마지막 밤을 지냈던 침대는 누군가 만져 정돈해 놓았고 잠옷도 조그마한 상자 속에 베갯머리에 놓아두었다. 그녀가 다시는 이 방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기도 역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스트리랜드와 다투었던 날 밤 저녁 식사에 사용했던 그릇들이 아주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었다. 나이프와 포크는 서랍에 들어있다. 먹다 남은 치즈는 보자기에 덮여있고 빵 껍질은 깡통 안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매일 장에 나가 그날그날 꼭 필요한 것만 샀기 때문에 음식이 다음날까지 가는 일이 없었다. 스트로브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 스트리랜드가 저녁을 먹은 뒤 집을 곧장 나갔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블란치가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았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성격이 그토록 철저하니 자살도 오죽 꼼꼼하게 계획했겠는가. 그 침착성이 무서울 지경이었다. 갑자기 고통이 엄습해 오면서 무릎이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아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댔다. 블란치, 블란치.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아내의 환상을 본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접시며 유리잔이며 포크며 스푼을 씻은 다음 칼 가는 데다 나이프들을 한 번에 재빨리 갈았다. 그러고는 물건을 제자리에 다 정돈한 다음 이번에는 싱크대를 문질러 닦고 행주를 걸어 말렸다. 회색의 낡은 헝겊 조각이 아직 그대로 걸려있다. 그런 다음 이제 정돈이 다 말끔히 되었나 한 바퀴 빙 둘러본다. 소매를 내리고 앞치마를 벗는다. 그러고는 수삼병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간다. 그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커다란 창문 앞에 커튼이 들여 있어 방은 어두웠다. 얼른 커튼을 열어젖혔다. 한때 행복이 가득했던 그곳을 한 바퀴 재빨리 둘러보다가 그는 헉 하고 흐느낌을 터뜨렸다. 이 방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스트리랜드는 워낙 자기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이라 남의 화신에 살면서도 무엇 하나 바꿔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말 세심하게 예술적 분위기를 살린 방이었다. 스트로브가 생각하는 바이 이상적인 예술가의 환경을 구현한 방이라고 할까? 벽에는 수놓은 벽걸이 장식들이 걸려있고 피아노에는 색이 고상하게 바랜 명주보가 덮여있다. 방의 이쪽 한 구석에는 밀로의 비너스 모조품이, 저쪽 한 구석에는 메디치의 비너스 모조품이 놓여있다. 이탈리아제 장 위에는 여기저기 델프트산 도자기들이 놓여있고
얕은 부조 장식품들도 이곳저곳에 놓여있다. 그가 로마에서 그렸던 벨라스케스의 작품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복제화가 멋진 금박 액자에 들어있고 그 밖에 그가 그린 다른 그림 여러 점이 화려한 액자에 끼워져 장식 효과를 제대로 내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스트로브는 늘 자신의 안목이 자랑스러웠다. 화실은 모름지기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제 와서는 방의 풍경 자체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댔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루이 15세 시대의 테이블 위치를 살짝 옆으로 옮길 생각이 났다. 그때 벽 쪽을 바라보게 세우던 캔버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통 때 그가 사용하는 캔버스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무엇일까? 그는 그 캔버스 앞으로 가서 무슨 그림인가 보려고 그것을 자기 쪽으로 젖혀보았다. 누드 그림이었다. 돌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금방 스트리랜드의 그림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갑자기 분통이 터져 벽을 향해 그림을 도로 거칠게 밀쳐버렸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두고 갔단 말인가? 그 바람에 그림이 바닥으로 엎어지고 말았다. 누구 그림이 됐든 먼저 바닥에 넘어진 채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 그는 다시 그림을 들어 세웠다. 그러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한번 제대로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림을 집어들고 나서 이젤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좀 더 차분히 보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소파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그림이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몸 위에 살며시 얹어놓고 있었다. 한 무릎은 세우고 다른 다리는 뻗고 있다. 고전적인 자세였다. 스트로브는 눈앞이 아찔했다. 블란치였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보이지 않는 적을 후려갈길 듯 손을 들어 올렸다.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너무한 일이다. 무엇은 손에 잡히는 게 없나 하고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그림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다. 한순간도 눈앞에 더 두고 있을 수 없었다. 맞다가 물건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림 도구들 사이를 샅샅이 뒤져보았다. 묘하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 미칠 것 같았다. 그러다 이었고 찾던 것을 발견하였다. 커다란 그림 주걱이었다. 그는 옳거니 하고 그것을 덥석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비수처럼 움켜쥐고 그림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로브는 다시 흥분이 되는지 식사를 하다 말고 나이프를 움켜쥐고 흔들어댔다. 그러면서 내려칠 것처럼 팔을 들러 올리더니 다음 순간 힘없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나이프가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울상에 가까운 웃음을 지으며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계속 해보게. 내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튼 그림에다 커다란 구멍을 내줄 작정으로 팔을 막 치키던 참이었지. 그 순간 그걸 보았던 것 같아. 그거라니? 그림을 봤네. 진짜 예술작품 말일세. 나는 감히 손댈 수가 없었네. 겁이 났어. 거기에서 스트로브는 다시 말을 멈추고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푸른 그 통방울 눈이 금방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정말 대단한, 정말 굉장한 그림이었네.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어. 하마터면 무슨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 나는 그림을 좀 더 잘 보려고 몸을 옮겼네. 그때 무언가 발에 걸려서 보니 내가 떨어뜨린 그림 주걱이었네. 소름이 꽉 끼치더군. 정말 나 역시 그를 사로잡았던 감정을 얼마간 느낄 수 있었다. 기묘한 감동이었다. 갑자기 가치관념이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일상의 사물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나라에 온 외국인처럼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애를 썼으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짐작해 볼 도리밖에 없었다. 스트리랜드는 그때까지 자신을 얽매여왔던 굴레를 과감히 깨뜨려 버렸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뭐랄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힘으로 넘치는 새로운 혼을 발견했던 것이다. 강렬하고 특이한 개성을 대담하고 단순하게 묘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살길은 열정에 가득 찬 어떤 관능, 불가해한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관능으로 채색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채색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중량감, 그러니까 육체의 무게를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량감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 혼을 어지럽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영성이 깃들어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을 이끌어가면서 영원한 별들만이 빛나는 어둡고 텅 빈 우주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이 설명이 수사적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스트로브가 수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정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소설을 쓰듯이 이야기한다지 않는가. 스트로브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보통의 의위로 표현해낼 줄 몰랐다. 그는 마치 언어로는 기술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로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 신비주의자 같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표현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 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함으로써 그 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별것 아닌 것들을 기술하면서 온갖 것에 그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이름에 값하는 진정한 대상은 위엄을 상실하고 만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저 아무 것이나 아름답다고 말한다. 옷도 아름답고 강아지도 아름답고 설교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아름다운 자체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대먹지 않은 과장한 수사로 장식하려는 버릇이 있어 그 때문에 감수성이 무너지고 만다. 신령한 힘을 어쩌다 한번 체험하고선 그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돌팔이 의사처럼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남용함으로써 힘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스트로브는 구제할 길 없는 어릿광대이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영혼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신자들이 경유하는 신과 같아서 그것을 볼 때에는 외경심을 느꼈다. 그래, 스트리랜드를 만나 뭐라고 했나? 나랑 같이 네덜란드에 가자고 했네.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놀라 멍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린 결국 둘 다 블란치를 사랑한 셈이 아닌가. 고향집에 가면 그가 머물 만한 여유는 있을 테고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사귀면 그 사람 영혼에도 큰 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 무언가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 뭐라든가. 그냥 애매하게 웃고 말더군. 대먹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겠나. 거절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블란치 그림은 나더러 가지라고 하더군. 스트리랜드가 왜 그랬는지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난 잠자코 있었다. 잠시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었고 물었다. 어떤 유대인에게 팔았네. 죄다 가지는 걸로 해서 꽤 톡톡이 쳐주더군. 그림은 집으로 가져갈 작정이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세상에 옷 한 상자와 책 몇 권 뿐일세. 하여간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잘 됐네.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지난 일은 죄다 잊어버리는 편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야 슬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누그러질 것이요. 결국은 자비로운 망각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짐을 다시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바랐다. 아직 젊은 사람이니 그도 몇 해가 지나면 이 모든 불행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른다. 얼마 있으면 고향의 마음 착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고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형편없는 그림들을 무수하게 그려댈 것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튿날 나는 암스테르담으로 떠나는 그를 전송해 주었다. 40. 다음 한 달은 내 일에 바빠서 그 슬픈 일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내 마음은 이제 그 일을 떠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찰스 스트리랜드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를 보는 순간 잊어버리고 싶었던 끔찍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킨 그에게 울컥 역겨움이 솟구쳤다. 그런다고 모른 채 지나가기도 유치한 짓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곧 누가 뒤에서 어깨를 치는 것이었다. 굉장히 바쁘신가 보군. 그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자기를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구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내가 쌀쌀하게 대해서 좀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예,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좀 걷지? 왜요? 내가 물었다. 당신과 어울리면 즐거우니까. 이 말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내 옆을 묵묵히 따라왔다. 그처럼 400~500m 좀 걸었을까? 나는 그 꼴이 좀 우습게도 여겨졌다. 마침 어느 문방구 앞을 지나가던 참이어서 나는 종이를 좀 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를 떨쳐버릴 구실이 되겠다 싶었다. 여기 좀 들려야겠어요. 잘 가세요. 기다리고 있겠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생각하니 프랑스 종이는 질이 좋지 않다는 게 생각났고 이왕 계획도 틀어졌는데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뻔히 없을 물건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나서 잠시 후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를 나왔다. 필요한 건 샀어? 그가 물었다. 아니요. 다시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그러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곳에 이르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 가는 방향으로 가겠어.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난 집에 갈 건데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제가 청할 때 오시지 그래요. 내가 냉담하게 쏘듯이 말해주었다. 당신이 청해 주기만 한다면야 그러지. 저기 담벼락이 보이나요? 나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그렇소만. 그게 보인다면 내가 대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쩐지 그런 것 같았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참지 못하고 픽 웃고 말았다. 내 결점 가운데 하나는 나를 웃기는 사람을 마냥 싫어하진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다. 당신한테는 정남이가 떨어져요. 당신같이 역겨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난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거죠? 여보게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집어치워요. 나는 어렴풋이 내 속마음이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게 더 거칠게 말했다. 당신하고는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타락시킬까봐 두렵소? 막상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 꼴이 적지 않게 우습게 여겨졌다. 그가 냉소를 지으며 곁눈질로 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마 생활이 좀 궁하신가 보군요. 나는 불쑥 무례한 말로 응수했다. 나도 영 바보는 아니요. 설마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릴 생각을 했겠소? 이제 알랑거릴 줄도 아시니 갈 때까지 갔군요. 그는 빙긋 웃었다. 그래도 당신은 날 진짜로 미워하지는 못할걸? 내게서 가끔은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하는 말이야. 나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입술을 꽉 깨물고 간신히 참았다. 얄미운 말이기는 했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또 하나의 결점은 아무리 대먹지 않은 인간이라도 말로 맞수가 될 만한 사람과는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스트리랜드라는 인간은 내 쪽에서 아주 애를 써야 겨우 정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도덕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를 비난한 내 말에도 어딘가 허세가 들어있음을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의 날카로운 직관은 벌써 그 점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나를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어깨만 으쓱해 보이고 입을 다듬으로써 얼버무려 버렸다. 41. 이었고 내가 사는 집 앞까지 왔다. 그를 들어오라고 할 생각까지는 없어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청계를 올라갔다. 그가 곧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는 내가 힘들어 멋지게 꾸민 방 따위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담배통을 보자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채웠다. 그러고는 방에 하나뿐인 팔걸이 없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의자 앞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러면서 짜증난다는 투로 말했다. 좀 편히 쉬려면 안락의자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소? 왜 내 편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요? 당신 생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기분 때문에 그렇지. 난 남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야. 그는 껄껄 웃었지만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내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잠자코 담배를 피웠는데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듯 했다.
그가 왜 나를 따라왔을까 궁금했다. 습관이 오래되면 감각도 무뎌지게 마련이지만 그러기 전까지 작가는 자신의 작가적 본능이 인간성의 기이한 특성들에 너무 몰두하는 나머지 때로 도덕의식까지 마비됨을 깨닫고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는 때가 많다. 악을 관조하면서 예술적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정직한 작가라면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기보다 그 행위의 동기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하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작가는 논리를 갖춘 철저한 악한을 창조해 놓고 그 악한에게 매혹당한다. 비록 그것이 법과 질서를 능멸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렇다. 셰익스피어도 이아고를 고안해냈을 때 달빛과 상상의 시를 엮었자 데스데모나를 상상해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감흥을 느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작가는 악당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능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가 창조해낸 인물에 살과 뼈를 부여함으로써 작가는 다른 식으로는 방출될 수 없는 자신의 본능의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의 만족이란 하나의 해방감인 것이다. 작가는 판단하기보다 알고자 하는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는 스트리랜드를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의 동기를 알고 싶어하는 냉정한 호기심도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자기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나는 과감하게 메스를 갖다 대었다. 스트로브 말로는 당신 그림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이 가장 잘된 거라고 하던데 스트리랜드는 물고 있던 파이프를 입에서 떼었다. 두 눈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걸 그릴 때는 참 재미있었어. 그걸 왜 주었죠? 다 끝냈으니까. 나한테는 별 소용도 없고. 스트로브가 그걸 찢어버리려다 그만둔 것을 알고 있나요? 내게도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파이프를 입에다 물고 키득키득 웃었다. 당신 그 조그마한 친구가 날 만나러 왔던 건 알고 있어?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감동 같은 건 좀 받지 않았어요? 천만에. 어리석은 데다 감성적이더구먼. 당신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친 일은 생각 나지 않았던가 보죠? 내가 말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수염이 난 턱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 친구 그림 솜씨는 엉망이야. 하지만 사람은 좋아요. 음식 솜씨도 좋지. 스트리랜드는 조롱하듯 덧붙였다. 얼마나 냉혹한지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말을 조심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건데 당신은 블란치 스트로브의 죽음에 대해 눈꼽만치라도 가책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그의 표정에 무슨 변화가 없나 해 지켜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내가 왜 가책을 느껴야 한단 말이오? 한번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당신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크 스트로브가 당신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어머니처럼 간호했습니다. 시간과 안락과 돈을 희생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아가리로 막 들어가던 당신을 구해냈어요. 스트리랜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이상한 친구는 남을 돕는 걸 즐기는 사람이요. 그게 그 친구 생활이지. 그럼 그 친구에게 고마워할 것 없다고 칩시다. 굳이 그 친구에게서 아내를 뺏을 이유는 또 뭔가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아주 행복했어요. 왜 그냥 두지 못했죠? 왜 그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오? 그거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신 참 똑똑한 친구로군. 그자가 한 짓을 그 여자가 한순간이라도 용서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어느 로마 왕족 집안의 가정교사였소. 그 집 아들이 그 여자를 유혹했지.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결혼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리로 내쫓겨버리고 말았다지 뭐요? 애를 가지고 있던 몸이라 죽어버리려고 했다던구만. 그때 스트로브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요. 그 친구답군요. 정말이지 그처럼 인정 많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나도 가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크가
아내에 대해 유별난 정을 품었던 것도 이제 보니 그런 사연 때문이었던가. 하긴 거기에 애정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나도 눈치채긴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가 통 말이 없어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했다. 이제 보니 부끄러운 비밀을 감추겠다는 생각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해일이 휩쓸고 간 섬을 내리덮은 음울한 고요함 같았다. 그녀의 쾌활함은 절망에서 오는 쾌활함이었다. 나의 상념은 스트리랜드의 말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는 참으로 냉소적인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여자는 말이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하지. 하지만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당신은 여자를 만나 한을 품게 할 만한 모험은 하지 않을 테니 그 점은 안심이 되겠군요. 나는 대꾸했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재치 있는 대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원칙을 희생하는 사람이군. 그가 말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 그 아이는 사산했어. 결혼한 지 서너 달 뒤인가? 그러고 나서 나는 그동안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블란치 스트로백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이 물음에 너무 오랫동안 대답이 없어 나는 되풀이해 물어보려고 했다. 난들 어찌 알겠소? 그가 이었고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내 꼴만 봐도 참을 수 없다고 했지 않소? 그게 재밌게 여겨지더군. 그랬나요? 그는 돌연 분통을 터뜨렸다. 빌어먹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게지. 하지만 곧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즐겁하더군. 그런 말을 그 여자에게 했나요? 그럴 필요는 없었어. 여자도 알고 있었으니까. 난 한마디도 안 했어. 여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고 결국 여자를 가져버렸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는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격렬한 욕망을 암시했던 것일까? 내게는 혼란스럽고 끔찍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들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래서 때로 육체가 정신에 무슨 복수를 하는 모양이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사티로스가 갑자기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자연의 모든 원시적인 힘을 가진 본능의 소나기에 잡혀 무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강박적인 상태가 너무 완전하여 그의 정신의 신중함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하는 마음이 깃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왜 데려가고 싶어 했지요? 내가 물었다. 그게 아니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실은 나도 스트로브만큼 놀랐으니까. 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나중에 실증이 나면 그땐 당신이 떠나줘야 할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군. 여기에서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 여자는 몸이 아주 근사했어. 그래서 난 그 여자 누드를 그리고 싶었지. 그런데 다 그리고 나니까 여자에게 흥미가 없어지더군. 그래도 그 여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난 사랑 같은 건 원치 않아.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건 약점이지. 나도 남자니까 때론 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욕구가 해소되면 곧 딴 일이 많아. 난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내 정신을 구속하니까 말이야. 나는 언젠가 모든 욕정에서 벗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면 하오. 여자들이란 사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사랑을 터무니없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믿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건 하찮은 부분이야. 나도 관능은 알지. 그건 정상적이고 건강해요. 하지만 사랑은 병이야. 내게 여자들이란 쾌락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 나는 여자들이 인생의 내조자니 동반자니 반려자니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스트리랜드가 한 번에 그처럼 말을 많이 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분노에 찬 의조로 말했다. 그는 분노에 찬 의조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든 어디서든 내가 그의 말을 정확히 옮겨놓을 자신은 없다. 그는 어휘가 빈약한 데다 문장 구성력도 없어. 듣는 사람은 그가 내뱉는 감탄사, 얼굴 표정, 제스처, 상투적인 어구 등을 조합하여 그가 말하려는 바를 짐작해내야 한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군요. 여자가 가제도구이고 남자가 노예를 거느리던 시대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내가 말했다. 이래봬도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인간일세. 정색을 하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울에 갇힌 짐승처럼 방을 오락가락하며 말을 이었다. 자기가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으나
조리가 닿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줄 몰라. 약해서 지배욕이 강하지. 지배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해.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추상적인 것에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어. 마음을 쓰는 건 물질적인 것뿐이야. 관념적인 것은 시기나 하고. 남자의 정신은 우주의 저 머나먼 곳에 방황하는데 여자는 그걸 자기 가계부 안에다 가두고 하는 거요. 내 안에 생각나오? 블란치도 차츰 같은 수작을 쓰려고 하더란 말이야. 자기 딴에 무한한 참을성을 발휘해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어.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내가 자기 것이 되어주기만 바랐지. 하기야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요. 난 혼자 있기를 바랐거든. 나는 잠시 묵묵히 있었다. 당신이 떠나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스트로브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소. 그는 짜증내듯 말했다.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인간 같지도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이런 문제로 당신하고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님들의 문고리를 찾으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는 내 의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놀랍고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정말 블란치 스트로브의 생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긴 하오? 나는 이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 내 양심에 충실한 대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죽었는데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내게도 동정심이 부족한 거지요. 그 여자는 앞으로도 인생이 창창했어요. 그런 인생을 참혹하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딱하죠. 그렇다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확신에 용기가 없군. 목숨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블란치 스트로브는 나한테 버림을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야. 어리석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 그렇지. 자, 이제 그만하면 그 이야기, 여자 이야기는 충분하오. 전혀 중요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갑시다. 내 그림을 보여줄 테니. 그는 마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어린애를 달래리는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나 자신 때문이었다. 스트로브 내외가 몽마르트의 아늑한 스튜디오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 그리고 그들 내외의 소박하고 친절한 심성, 그들이 사람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비정한 우연으로 산상조각나고 말았다는 게 한없이 잔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 잔혹한 것은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그 참혹한 일이 있고 나서도 더 불행해졌다는 사람은 없다. 덕후도 감정의 깊이보다 표현이 더 요란한 인간인지라 얼마 가지 않아 다 잊고 말지 않겠는가. 아무도 모르는 화려한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했을 블란치의 인생. 그것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지 않았을까? 죄다 소용없고 공허하게만 여겨진다. 스트릭랜드는 모자를 찾아들고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안 갈 거요? 왜 자꾸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시죠? 내가 물었다. 내가 덱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는 너그러운 태도로 희죽 웃었다. 당신이 아무리 날 욕해도 말이지, 또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한 푼어치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면서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냉담한 이기주의가 남을 얼마나 격분시킬 수 있는지를 그에게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나는 철갑 같은 그의 철저한 무관심을 깨뜨려버리고 싶었다. 하기야 따지고 보면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음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견을 상대방이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미치는 나의 힘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처럼 사람의 자존심에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기분이 상했다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남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에게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병들고 지치고 늙겠죠. 그러면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을 은금은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마음속에
안락과 동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머지않아 당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얽혀 사는 삶을 갈망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가서 내 그림 구경이나 합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게 왜 중요하단 말인가?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눈에 비웃음을 담고 내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나는 언뜻 본 것이 있었다. 육체와 결부된 존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무엇인가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고뇌하는 영혼의 그것이었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혼을 언뜻 보았던 것이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산에 남루한 옷차림에 코는 커다랗고 눈은 번쩍이며 수염은 붉고 머리칼은 더부룩한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건 그 끝질에 지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육체를 벗어난 하나의 혼과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요. 가서 당신 그림이나 구경하죠. 내가 말했다.